네, 요즘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한인 어린이가 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짧게 좀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슈퍼 독감으로 불리는 그 변종 이 인플루엔자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인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독감 합병증으로 얼마 전에 사망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그 텍사스주 오스틴입니다. 그 오스틴 쪽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한인 어린이의 그 부모인 한인 그 폴 킴 그리고 매기 킴 부모는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하는 자신의 5살 아들이 그 마이크 킴이라는 마이카 킴인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폴 킴 아버지는 11일간 우리 아이가 힘겹게 싸운 끝에 마이카가 12월 31일 지난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면서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경험한 일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이카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독감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그 증세를 느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열흘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가족에 따르면 그는 입원 후에 갑자기 폐혈증과 발작 등을 겪었으며 또 의료진은 이번 사례가 매우 그 심각하고 좀 드문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카 김 군은 그 입원 직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추후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심장, 폐 그리고 신장, 키드니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다 발생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기저질환자 기존에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위험군의 경우에 이런 독감이 걸렸을 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 그리고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최근 올해 지금 이 시즌에 돌고 있는 독감이 예년에 있었던 그런 독감, 뭐 매년 겨울에 독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때의 독감보다도 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 중증 확률이 높은 이런 그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방 접종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CDC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내 그 누적 독감 환자 수는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한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유행은 기존 독감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죠. 전파력이 좀 세고 또 중증 위험이 높은 그런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CDC가 특별히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뭐 이 CDC의 이런 경고가 뭐 독감 시즌 때마다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 한인 어린이가 이렇게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뭐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독감 피해 소식 한 가지 좀 먼저 약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의 도움 약속하겠다. 그리고 정부기관을 점령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어요. 그 이란의 정부기관을 점령하라라고 어찌 보면은 좀 시위 그다음에 좀 과격한 상황을 마치 그 뒤에서 조정하듯 한 그런 글을 올려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최근 이란과의 그 압박 그리고 대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가할 것이냐, 미국이 대화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미국이 강경 모드, 압박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SNS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계속 시위해라. 이란의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들의 이름을 남겨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란의 지금 신정체제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추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살해 행위를 무력 행위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 모든 외교적 회의를 취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우리 미국의 도움이 곧 갈 것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SNS 글을 접한 이란의 그 시위대 젊은이들, 이 친구들이 지금 점점 더 과격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인데요. 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미국이 결국은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이구나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아직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 징후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조치 등등 가능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요즘 계속 매일 이 브리핑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지 상당히 긴장되는 주목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그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수장, 미국의 대통령은 뭐 모든 걸 총괄하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별칭도 있어요. 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의장을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수장, 경제 대통령과 이 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다라는 소식은 뭐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사퇴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임기가 올해 5월까지 보장돼 있으니까 그 연준 청사의 그 리모델링 비용을 유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수사를 지시했다. 뭐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죠. 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그 연방 법무부의 형사 기소 추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 이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자,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임기가 오는 5월까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냥 보기 싫어도 그냥 놔두면 5월이면 연준 의장직을 그만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의장직은 5월까지 하면서 그만두면 되는데 문제는 연준 의장직을 놓더라도 연준 이사는 이제 7명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7명 중에서 그 4명이 일반 이사고 그중에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여소야대 같은 거 된 거예요. 3대4. 근데 이제 지금 파월이 의장을 그만두면서 연준 이사까지도 그만두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탁 넣으면 4대3으로 이 여대 야소로 바뀔 수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파월 의장이 법에 의해서 5월까지 연준 의장은 하고 그만두지만 연준 이사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을 바꿔서 여대 야소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한 보도입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연준을 떠날 것이다. 즉 연준 이사직까지도 다 이제 그만둘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을 뭐 수사한다. 뭐 형사 기소한다, 리모델링 비용 유용 의혹을 조사한다 등등의 그런 얘기가 나오자 연준 내부가 오히려 이 뭉치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 본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 내부 사람들은 이 사안을 지금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어떤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만일 연준 이사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무르게 대응한다면 결국은 연준의 어떤 그 독립성 같은 게 완전히 이번에 깨져버리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몰아치니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그 연준 이사들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을 새로 이사로 집어넣으려는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연준 이사 자리는 그만두지 말라라고 지금 오히려 옆에서 그만두지 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위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데이빗 윌콕스라는 전 연준 이사는요. 의장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퀘스천과 관련해서 자신이 분석한 유일한 해답은 이거라는 거죠. 파월 의장을
실제로 몇 달 먼저 빨리 끌어내리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 그 후에 뭐 파월 의장이 조기에 그만둬서 뭐 2월이나 3월에 그만두든 아니면 뭐 끝까지 있어서 5월에 그만두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 다음 사람에게 지금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자꾸 저렇게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신임 의장이 되더라도 난 계속 너를 끌어내리기 위한 뭐든지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알아서 그 자리에 가.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외에는 본인은 피러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그 데이빗 윌콕스 본인은 그거 외에는 다른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냥 어차피 가만 놔둬도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할까라는 것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이빗 윌콕스는 하지만 문제는 파월이 쉽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라면서 그것이 파월 의장의 성격이고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의 그런 성향을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은 그렇게 몰아붙이고 공격하면 연준 이사까지도 다 그만두고 떠나려고 했는데 안 떠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파월이 5월에 연준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그 파월에 대한 수사 발표로 인해서 그 예상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파월이 연준을 완전히 떠날 가능성은 자기가 판단할 때 지금은 0%다. 0%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아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뭐 약간 자충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빗 윌콕스는 그는 연준이 직면한 위협을, 즉, 파월 의장은 연준이 직면한 그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장은 물러나도 이사 자리를 내가 유지하는 게 이 연준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겠구나. 물론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도요. 파월 의장에 대한 이번 수사는 차기 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견 좀 그 공감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만 놔두면 어차피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몰아치실까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파월 의장도 파월 의장이지만 차기 그 후임한테 보내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현재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케빈 헤싯 백악관 그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두 명의 케빈이에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이제 두 명이 한 네다섯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명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사람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이 그 금리를 결정을 한다면 파월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아마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두 사람의 케빈 지금도 사실은 뭐 독립적으로 한다 뭐 이런 말보다는 금리를 나는 많이 내리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좀 더 가파르게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인터뷰 때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건데 자, 두고 볼 모양새입니다. 여하튼 현재 진행되는 그 모양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을 잘 서라. 라는 그런 그 대통령의 매우 강력한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금리 인하, 파월 의장이 이제 그만두기 전에 어쩌면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후임이 또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이미 파월 의장이 그만두기 전에 한두 번 금리를 인하하고 그만두면 굳이 그 다음에 급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요즘은 이제 그 금리나 이런 그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와 어우러져서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나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자격 박탈, 그러니까 변호사 라이센스를 리보크 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뭐 자격 일시 정지 이건 이제 서스펜션 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뭐 보호 관찰, 프로베이션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 최근에 3년간 캘리포니아의 주만 딱 보니까 한 10여 명에 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전국에서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또는 뭐 한국에서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변호사들의 징계 케이스의 그 샅샅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꼭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어느 주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비리 행위고 그런 사태니까 한국이든 뭐 타주든 한번 참고 삼아서 봐주시기 바라다 그런 마음에서 자 샘플 케이스로 캘리포니아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변호사 협회에 주 내 변호사 대상 징계 기록을 이렇게 쫙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니까 3, 4, 5, 한 3년 되죠. 그때까지 여러 가지 그 비위 행위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변호사들이 어떤 그 케이스를 할 때 저쪽에서 무슨 보상금을 받거나 뭐 이럴 때 일단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 놨다가 케이스가 모두 끝나면 이제 그때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돈을 미리 자기가 몰래 좀 쓴다든지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야. 어차피 이 케이스 끝나고 우리가 승소하면 어차피 이만큼의 돈은 내가 가져갈 건데 내가 좀 미리 가져가는 게 뭐 그렇게 문제세요? 뭐 이럽니다만은 여하튼 범법 행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 횡령 혐의, 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또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형사 범죄에 연루되는 행위, 또 기존에 어떤 징계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을 네가 잘 이제 해결하면 잘 따르면 얼마 후에는 자격 정지를 풀어줄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도 조건을 따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자격 정지 상태에서 리보크로 가게 되는 결과 뭐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협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 리보크 처분을 받은 한인 변호사도 있고요. 뭐 서스펜션 당하는 한인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몇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라스트 네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드리려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리 문제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중에서 왜 그리 이렇게 장씨가 많은지. 자, 가장 문제가 된 케이스 중에 하나, LA에서 활동하는 장모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변호사도 하나 있는데 first name은 S로 시작하고 이 친구도 장씨인데 그 친구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장 변호사가 다수의 불법 퇴거 소송에서 허위 송달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법원을 기만했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자격 박탈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이센스 리보크 시켜버렸습니다. 또 LA의 또 다른 장모 변호사 그리고 또 나모 변호사도 각각 기존의 징계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변호사협회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변호사 라이센스 리보크 박탈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헌팅턴 비치, LA 남쪽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헌팅턴 비치에 있는 또 다른 장모 변호사. 왜 이렇게 장 변호사들이 이런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장모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중과실 행위, 또 신탁계좌를 그러니까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서 프로베이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장 변호사는 여기까지고요. 자, LA에서 활동하는 차모 변호사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개인 비용을 빼서 쓰는 등 자금 횡령 혐의로 최소 2년간의 라이센스 서스펜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있는 최모 변호사는요, 법원 명령 불이행 그리고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샌디에고의 김모 변호사는 도덕성 결여에 해당하는 형사 유죄 판결로 역시 서스펜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LA의 송모 변호사 그리고 토렌스 LA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한 2, 30분 가면은 나오는 또 좋은 동네입니다. 바닷가 동네. 토렌스의 이모 변호사, 또 몬트레이 파크의 양모 변호사 등이 도덕적 비위, 또 전문성 결여, 또 타주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력, 또 변호사협회에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불응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잇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라이센스 서스펜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호사들, 뭐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들 외에 또 여러 명의 한인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어느 순간에 중단해버리거나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내 케이스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소통을 중단해버리거나 또는 그렇게 소통이 중단되면서 사건을 그냥 방치해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일. 그리고 수임료는 또 계속 챙기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는 케이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이 변호사를 고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변호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저 변호사하고 뭐 할 일이 있는데 저 변호사가 정말 멀쩡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네, 아주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변호사라는 것은 잘 아시죠? 연방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정부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주 안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그 법이 이민법하고 특허법 요 두 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땄던 가장 시험이 쉽다고 하는 하와이에서 라이센스를 땄던 이 이민법하고 특허법은 미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연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형사법, 뭐 상법, 뭐 이런 것들은 그 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바 패스.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험 패스하고 저기 뉴욕에 가서 또 그 어렵다는 뉴욕 시험도 패스해서 두 개 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하튼 요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저 변호사가 멀쩡한 친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바 어소시에이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만 딱 쳐보면 됩니다. 혹시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하고 그 오피스 그 주소만 딱 쳐보면 나옵니다. 무슨 징계를 받은 게 있는지, 징계를 받았다 해제됐던 그런 기록이 있는지 딱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변호사라고 그냥 아무나 다 믿지 마시고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집들 갖고 계신가요? 그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래서 집 안 갖는다니까?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 재산세하고 주택보험료라는 이게 드디어 복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럴리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재산세하고 주택보험료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연체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연체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뭐 재산세하고 보험료를 따로 내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모기지를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는 모기지 페이먼트 안에 재산세하고 주택보험료를 같이 임파운드해서 포함시켜서 같이 페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잘 못 내는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이후에 매달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그 재산세와 보험료 등 요거는 자기가 그렇게 셋업했다면 자동 납부되게 셋업한 경우도 있죠. 소위 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각종 비용이 급증해서 올해 그 주택 소유자들이 직면할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그리고 주택 보험료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HOA 뭐 타운하우스나 콘도에 있는 관리비 그게 지금 복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 것,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론 받은 것에 대해서 모기지 론 페이먼트를 내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 외에 재산세, 보험료 또는 뭐 HOA 등등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등이 최근에 급상승하면서 주택 유지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내려서 모기지 론 액수가 조금 완화됐다고 해도 재산세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럴리티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등의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뭐 플로리다 등 그 남부 지역하고 텍사스, 콜로라도 등 이 중서부 지역입니다. 특히 콜로라도는요. 재산세와 보험료를 뭉뚱그려서 보니까 이전보다 77%가 올랐고요. 플로리다는 70%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거의 폭탄 맞은 수준이죠. 플로리다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크게 오른 데다가 허리케인,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료마저도 폭등한 것이 지금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아예 그냥 보험을 받지 않겠다라고 메이저 보험회사,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메이저, 덩치가 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 메이저 보험회사가 그냥 보험 안 받겠다라고 막 철수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뭐라도 주택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인 거죠. 뭐 조그만 보험회사가 뭐 전에 메이저 회사가 뭐 600불 불렀으면 얘는 1000불 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지금 비용 부담이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 역시 산불과 그 우박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보험료가 급등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각종 재산세 감면 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됐는데 감면 혜택이 한꺼번에 종료되니까 원상복귀되면서 여하튼 비용 부담이 급등한 것이죠. 일종의 세금 폭탄 받은 것처럼. 자, 콜로라도의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월 모기지 납부액이 갑자기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 뛰면서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은행에 수천 달러의 추가적인 납부액을 떠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이런 게 집 갖고 있는 사람만 알고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뉴스로 나가고 그러니까 집이 아직 없어서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려고 했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장 큰 주는 어디냐? 네브라스카 주로 밝혀졌는데요. 한 달 납부액의 45%가 재산세하고 주택보험료라고 합니다. 네브라스카 주에 주에서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0불 정도 몰기지 론을 낸다. 론 페이먼트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하여간 집에 대해서 페이먼트 내는 게 3,000불이다. 그럼 그 중에서 한 1,300불, 1,400불 정도가 재산세하고 보험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보험료를 예를 들어 뺀다면 3,000불이 아니라 한 1,600불 정도인데 그건 이제 재산세 보험료 때문에 3,000불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브라스카가 이제 그래서 제일 많고요. 이어서 텍사스, 일리노이도 많습니다. 텍사스도 한 44%가 그렇고요. 일리노이도 한 44%, 네브라스카 45%와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집값도 비싸고 생활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텍사스로 이주하신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집값이 캘리포니아에 비교하면 어우 좋죠. 이제 아주 싸고 좋은데 그래서 집값이 싸다라고 해서 좋다고 탁 샀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게 의외로 많고 또 보험료 같은 게 텍사스 같은 데 여름에 막 토네이도 오고 허리케인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연재해가 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은 싸지만 이쪽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월 페이먼트가 캘리포니아에서 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도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세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그 중간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16.7%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요율이 16.7%가 아니라 그 전에 내던 재산세 액수와 지금 내는 재산세 액수를 봤더니 한 16.7%가 그 액수로 봤을 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몰기지 론 금리가 조금 내려가서 집 페이만 내려가는 건 조금인데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소유하는데 복병으로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집 소유주들이 최근 들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의 한 그 부동산 브로커는 소득세가 없다. 텍사스는 그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텍사스하고 네바다. 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가 없다라는 그 장점에 이끌려서 텍사스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그 몰기지 금리, 이자율 그것만 보고 주택 구매를 결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보험료는 이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카운티, 이 주정부의 재산세는 몇 %가 되는지 또 내가 들어가는 게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곳이라면
HOA 관리비가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은 얼마지만 매년 올리는 요율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그 타운하우스 같은 데는 갑자기 막 팡팍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포함한 총 주거 비용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걸 명심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마차도와 만날 예정입니다. 마리아 마차도는 지난 12월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마침 또 미국과 문제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입니다. 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차도. 그런데 그가 내일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엊그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이 노벨 평화상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네. 자,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서 민주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뜻을 밝힌 마차도였습니다. 마차도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 전에 굉장히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내가 빨리 베네수엘라 가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는 일대 일조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신경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의 그 베네수엘라 내 지지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마차도는 마두로하고 마차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가서 체포한 사람은 마두로,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여성 야권 지도자는 마차도입니다. 자, 체포된 사람은 마두로, 자, 노벨 평화상은 마차도. 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의 지지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좀 그 신중한 태도, 좀 소극적인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차도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내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왜 나를 점지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내일 오는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안정되면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데에 미국도 돕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당장은 석유 문제를 자리를 잡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늘리고 또 베네수엘라가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문제를 미국이 관리하면서 판매해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이루어내는 그거 석유 퍼스트,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선거와 민주화는 레이더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그러면 보내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모양새를 보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그럼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드디어 내일 와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아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뭐 양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벨위원회는 분명히 선을 걷죠. 노벨 평화상이든 노벨상을 받아서 받은 그 상금은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지만 그 상 자체는, 메달 자체는 한 번 받았으면 이거는 영구적이고 최종적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양도 불가한 것이다 라고 한 이틀 전에 노벨위원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갖고 와서 그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일 드립니다라고 할지는 굉장히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는 호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자, 중국이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인공위성 무려 20만 기,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20만 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개라기보다는 이제 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20만 기 이상에 대한 주파수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인공위성의 그 주파수와 또 우주에 이 20만 개의 인공위성을 어디에 놓을지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거기서 우주 쓰레기가 발생하면 우주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해진 곳에 다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주파수와 우주 위치에 대한 선점 경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우주 경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제 우주 인공위성이잖아요. 그 스타링크가 현재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규모 주파수 선점 신청 전략으로 추격의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제 전기통신 연합 그 홈페이지를 보면요. 중국이 지난달 인공위성 무려 20만 기에 대한 주파수와 우주에서의 위치를 자리 잡을 그곳에 대한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그 숫자입니다. 20만 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스타링크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지금까지 7,5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승인을 받아서 쏴 올려놓고 있거든요. 7,500개.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45,000개의 위성을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우주에 올려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스타링크가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가 45,000개인데 중국은 20만 개를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신청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또 국제기구에서 뭐 특정 나라라고 해서 뭐 허가 신청을 안 받아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또 20만 개라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이거 한꺼번에 다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스타링크를 뛰어넘겠다라는 중국의 이런 그 우주 강국 굴기 이 행위가 이번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인공위성 신청에 대한 결과, 허가 이게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가 조금 잘 모르고 관심을 좀 덜 쏟고 있던 그런 와중에 사실 중국이 의외로 이 IT 분야 그리고 우주 분야 그리고 특히 AI와 로봇 분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술 좀 굉장히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국에게 기술을 굉장히 추격당하지 않도록 미국, 한국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끝으로 건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치 아주 좋은 음식. 매일 조금씩이라도 김치 드시죠. 자, 밥, 국, 그리고 김치. 요렇게 대표되는 그 한국인의 식탁은요, 오랫동안 건강한 식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그 중에서도 발효식품인 김치 같은 걸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대반전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어찌 보면 조금 조심할 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 익숙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 우리 건강에 남긴 흔적을 수치로 들여다보면 이 얘기는 결코 단순하게 김치 많이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역학과 건강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암의 약 6%는 그 식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먹는 그 어떤 먹는 식탁에서의 그 선택, 이것이 암 발생과 사망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가운데 암 부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김치와 더불어서 각종 소금으로 절인 절임 채소, 소위 말해서 염장 채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결론은 그거예요. 소금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그 소금으로 절인 염장 채소의 섭취는 위암과의 연관성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식습관과 관련된 암 발생 사례 가운데 위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를 넘어섰고요. 그 사망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염장 채소가 기여하는 게 37%로 나타났습니다. 이 짠맛 위주의 그 식생활이 한국에서 위험 부담을 키워온 어떤 구조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몸에 좋다라는 김치가 발효 음식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소금으로 염장을 했기 때문에 지나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염장 채소 먹는 것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염장 채소 먹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신선한 채소, 익히지 않은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 섭취를 같이 요건 좀 줄이고 요건 좀 같이 늘려주지 않으면 식습관의 개선 효과는 빠른 시간에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염장 채소, 소금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거에 대한 섭취를 조금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좀 늘려주고 하면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하자면 김치가 발효식품으로서 여러 면에서 몸에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김치를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찬으로 몇 번 이렇게 먹는 거 그거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오히려 괜찮다기보다도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김치찌개 막 이런 겁니다. 소금으로 염장한 거기다가 넣고 물을 좀 넣습니다만 거기다 또 각종 고춧가루 더 넣고 막 양념 더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트륨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더 문제는 그런 경우에 김치찌개를 우리가 왜 만들어요? 이 국 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국이 맛있잖아요. 왜 맛있겠어요? 짜니까 맛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 짜면 안 맛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치찌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우리가 국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때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위암 발병의 원인이 되니까 오히려 그 김치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김치를 발효식품 그 자체로서 충분히 즐기되 지나치게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먹지는 말아달라. 그렇다고 뭐 김치찌개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긴 먹되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그럼 지나치게 막 국물을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섭취하라. 그리고 그 김치찌개나 또는 김치를 좀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신선한 채소와 또 신선한 과일 이걸 좀 많이 먹어 주어서 밸런스를 맞춰 주어라. 이게 요 논문 저자들의 권고 사항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저 김치는 좋은 반찬으로 적당히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